안녕하세요. 현아와 길벗의 도시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현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전주시의회에서 강연형 공개방송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기획한 시리즈입니다. 지난 4월 박형배 위원장님의 출연을 시작으로 전주시의 교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이야기를 저희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방송을 잠시 거쳐서 지금까지 총 4차례 방송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이야기,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보 도시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히 공개 강연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정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족집게 강의로 30분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행자 강현정 선생님 목소리가 꾀꼬리 같네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사람 정석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81학번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81년도에 이제 대학교 가면서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2년 반 뒤면은 정년입니다. 정년을 하면 전주로 지금 올 계획입니다. 귀향의 전제는 마님의 윤허를 득해야 되는데 이미 득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8년인가요? 이제 봄쯤에는 고향에 내려올 생각입니다. 전주에 대한 애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전공이 도시계획 중에 도시설계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분야인데 도시 설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돈 되는 도시 설계와 돈 안 되는 도시 설계.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 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의 도시 설계가 말하자면 돈이 잘 되는 도시 설계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보전 또는 재생 쪽 도시 설계를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서울의 북촌 인사동 보전 연구, 요즘에는 이제 도시 재생 연구. 제가 도시설계 공부하면서 도시설계가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의 도시설계의 숙제도 두 가지예요.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처져 있는가, 기본이. 그거를 알아내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다른 도시에 없는 전주만의 매력이 뭔지. 그래서 그 전주만의 정체성으로 전주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주제인 대자보 도시, 도시의 이 이동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민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도시에서 이동을 하는 도시는 비유하면, 사람 몸에 비유하면 탁 한 피가 흐르는 도시예요. 그런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는 맑은 피가 흐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생명체 같은 거예요. 사람 몸의 건강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도시도 이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어떤 이동 수단을 주로 쓸 거냐.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이동 수단, 개인교통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위주로 바꾸는 게 우리 도시가 더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세계 대부분 도시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앞에 불을 조금 꺼도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도시에서 걷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서울 수도권 정도, 경기 수도권 정도가 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꽤 되고
나머지 우리 비수도권 지역은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대부분 자가용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바꾸는 것이 소위 모빌리티 혁명, 대중교통의 개혁입니다. 교통의 개혁. 그래서 맑은 피가 흐르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면은 탄소 배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 전기차도 탄소 배출을 꽤 많이 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전기 버스나 특히 자전거 그리고 걷는 사람들의 보행은 탄소 배출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가용으로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보행을 이동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의 답이다 하는 거죠. 제가 2022년 봄에 그 광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시민도 도시도 행복하게 바꾸자 대자보 도시로. 이 대자보는 우리 대학교에 붙어 있는 이 소통 수단인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녹색교통 삼총사가 도시의 모빌리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로 가자.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바로 아마 뒤이어서 순천시의 노광규 시장님이 순천을 대자보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광주를 대자보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이래서 제가 작년 봄부터 광주광역시의 대자보 도시 정책 자문관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지금 이 대자보 쪽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광주 남북 방향에 지금 BRT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자보 도시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이 대자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국내 도시들 또 국외 도시들의 노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첫 직장이 서울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94년부터 2006년 말까지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13년 연구를 했는데, 입사한 지 연구원에 들어간 지 한 2년차, 3년차부터 보행 환경 연구를 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서울시는 자동차를 타고 쌩쌩 달리기 좋은 도시였어요. 시민들의 보행권은 거의 존중되지 않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보행권 운동을 90년대 초부터 시작했고, 96년 한 해 동안은 제가 30대 때 제 모습이네요. 젊었죠, 이때는. 시민단체와 저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서울시 의회에 박겸수, 김영환 두 의원들 또 우리 강병기 교수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1년간 함께 노력해서 97년 1월에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서울시 보행권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것의 기초에서 이런 덕수궁길, 과거에는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고 사람은 이렇게 좁은 보도에서 걸어야 했던 이 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또 차도를 이렇게 구부려서 속도를 못 내게 하고, 그리고 도시의 이 도로의 많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드리고 나무를 심고 이런 보행 우선도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사동, 관철동 그리고 명동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이런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울시청 앞도 과거의 모습은 이렇게 자동차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고 다 직진이 가능한데 이 지상부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사람은 땅 위로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지하도로만. 이 시청 앞을 이렇게 광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그어서 사람들이 땅 위로 건너갈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2004년에는 서울시를 대자보 도시로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대중교통 개혁입니다. 우리 전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도시들의 버스는 노선이 길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버스 노선을 전면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버스의 기능을 나눈 거죠. 빨간색 버스는 서울 주변 도시에서 서울까지 최단거리로 가장 빨리 오게 하는 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파란색 버스는 서울의 이 전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주는 간선버스. 그리고 이 초록색 버스는 해당 지역 안에서 연결해주는 지선버스. 그리고 노란색은 마을버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스를 집 앞에서 타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생각을 하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버스를 역할을 분담을 한다는 얘기는 환승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버스로 가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내려서 파란색 버스로 갈아타거나 또는 마을버스나 또는 지선버스로 갈아타는 이 환승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교통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버스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 차로를 만듭니다. 결국은 대자보 도시로 우리 도시를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자가용보다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집에서 목적지까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게 지금은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런 환승까지 포함해서 우리 집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면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대자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유리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전혀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서울시가 버스 개혁을 했고, 갈아탈 때, 환승할 때 매번 돈을 내지 않게 두 번 타더라도 한 번의 비용 정도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버스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이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BRT라고도 부릅니다. 버스 래피드 트랜짓, 간선 급행 버스. 그런데 서울 또는 수도권의 이 버스 전용차로의 주행 속도는 지금 평균적으로 20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BRT 또는 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빠르게 해주려면 이 전용차로 주행 속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평균적인 도시철도, 그러니까 서울의 지하철 주행 속도가 한 40km 정도 돼요. 시속.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BRT가 지금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겠어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는 교차로에서도 고가나 지하로 입체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세종시는 전용차로, BRT 전용차로에 BRT만 다녀요. 버스 가운데 일부만. 그런데 수도권 이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라고 하는 종류는 다 다녀요. 그러니까 이 주행 속도가 20km대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만약에 BRT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주행 속도를 40km 정도 내려면 정류장마다 정차하게 하면 안 돼요. 주요 지점만 쓰게 해야 돼요. 중간에 쓰지 않게. 그리고 최단거리를 달리게 하고 이 전용차로에 정체가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꾼 아주 우수한 지자체가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2007년, 8년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버스 완전 공영제를 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준공영제예요. 이렇게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선을 바꾸면 어떤 회사는 이득을 많이 보고 어떤 회사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제는 그 수익을 보정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신안군의 특히 버스는 가장 불편했어요. 기사님 감기 걸렸다고 운행 안 하고 또 비 온다고 운행 안 하고. 그래서 신안군은 이 민간이 운영하던 버스 회사를 군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지금은 기사님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최단거리로 다닐 수 있는 이 버스들, 1004버스, 2004번 버스를 만들고 65세 이상 무료, 청소년 무료. 그리고 외지인들도 목포에 내려서 신안 웬만한 큰 섬들은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섬 여행을 할 수 있는데 하루 이용권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권 한 장 끊으면 하루 종일 신안에 이 완전 버스를 몇 번이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경북 청송군이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니 우주 최초예요. 이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완전 무료화. 되게 이제 그 선진국들 유럽이나 이런 데 버스 무료로 하는데 거기는 다 거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무료예요. 관광객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청송군이 우주 최초로 누구나 다 무료로 정책을 시작했고, 이게 경상북도에 지금 여러 군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영암군이 무료화하고 있고 완도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비수도권 지역의 작은 시군들이 이 해당 자기 시군 안에서의 버스 무료화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인접한 시군들까지 이 버스 무료가 연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좋아질 겁니다. 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1960년대 초에 도심부의 대부분 도로가 자동차로 범벅이 되었어요. 옛날에 광장이었던 이런 곳들도 전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차로 그냥 범벅이에요. 차가 비집고 다니고 또 주차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대자보 도시 만들기 생각을 처음 했던 분이 얀겔이라는 분이에요. 얀겔. 그래서 어떻게 했냐? 62년에 이 도로 하나만 차가 못 다니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었던 이곳을 광장으로 부활시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머지 모든 도로가 다 자동차로 범벅인데 이 길만큼은 차가 다니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이 길로 몰려옵니다.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이 차가 다니지 않는 길가의 가게들의 매출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도로는 자동차 때문에 성가시여서 걷기도 힘들고 쉬기도 힘든데 이 길만큼은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62년부터 6년을 보내고 이 길이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아마 이 길가의 상인들이 원했을 거예요. 우리도 좀 하자. 그 다음에 73년에는 이만큼 늘어나요. 차 없는 거리가. 80년대는 이만큼 늘어나고 92년 그리고 96년 이만큼. 저는 이 코펜하겐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금야금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바꿀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시민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반발하는 시민도 있어요. 당연히 자동차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싫어하죠. 그런데 처음 도로를 잘 선정해서 그 도로의 변화가 그 도로에 가게 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나면 이 변화는 점점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낄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완전히 차량 통행을 막는 차 없는 거리, 또는 주말에 일정 시간 동안 차를 막는 일시적인 차 없는 거리,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항은 적고 긍정적 반응이 큰 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를 가장 혁신적으로 바꾼 시장님들 가운데 한 분, 이 브라질의 꾸리티바의 시장을 3번 하셨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님. 이분은 시장도 3번 12년을 하셨고 주지사를 또 8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체장만 20년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되기 전에는 꾸리티바 도시계획연구소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신 분. 이분이 이 도시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 침술입니다. 도시 침술은 도시 수술의 이 상대어입니다. 우리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 대규모로 어떤 변화를, 뭐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내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요. 이게 말하자면 수술 같은 거죠. 그런데 자이메 시장은 그게 아니야. 말하자면 침술, 침을 놓듯이, 뜸을 뜨듯이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 도시 문제 풀 수 있다.
그 침술과 함께 같이 맞물려 있는 게 공동책임 방정식입니다. 시장이, 공무원이 또는 의회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민 절대 다수가 이게 우리의 공동책임이구나 이런 공감을 하지 않으면 도시 문제 못 푼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입니다. 디자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지혜로운 아이디어로 풀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BRT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내고 운행했던 도시는 꾸리치바예요. 그 시기가 1974년입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 당시 70년대에 전 세계 대도시들에게는 어떤 대중교통이 있었겠어요? 런던에, 파리에, 뉴욕에, 도쿄에, 서울에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땅속을 파서 기차를 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나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지관리 이용을 해도 본전 뽑기가 힘들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 적자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방 웬만한 도시들 지하철이 흑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의 중규모 도시들은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대중교통으로 썼어요? 트램입니다. 트램. 트램은 땅 위를 달리는, 그리고 이제 소위 라이트 레일에, 그러니까 가벼운 작은 기차예요. 그래서 이 땅속을 파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훨씬 덜 드는 트램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운행을 했던 거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의 꾸리치바는 왜 지하철도 아니고 왜 트램도 아닌 BRT라고 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고민해서 만들어서 운행했을까? 왜 그렇겠어요? 머니입니다. 머니. 돈. 가성비. 트램도 건설비가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땅 위에 도시 이 땅 위에 기찻길을 깔지 않고 그냥 버스로 대중교통을 하면 돈이 덜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버스는 용량의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스를 2대, 3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 버스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버스가 대중교통이 막히면 안 되니까 전용 차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브라질의 이 BRT의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은, 신기술은 튜브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원통형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이 버스를 타러 들어갈 때 요금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우리는 요금을 어떻게 내요? 버스를 타면서 카드를 찍어요. 내릴 때 또 카드를 찍어요. 그죠? 제주도의 이 BRT 빨강색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다 카드 찍고 내린 다음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꾸리치바는 2개의 굴절버스의 경우에 문을 5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미 요금 지불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버스가 오면은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타고, 그죠? 공회전 시간도 줄고. 또 하나 원통형 정류장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버스 탈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류장에 이만큼 캐노피 나와 있는 안에서 이제 있다가 버스를 타려면 우산을 펴고 타다가 또 좁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서향인 정류장에 햇볕이 그냥 쬐봐요. 정류장 다 뒤에 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원통형 정류장은 버스 이용객들을 보호해 줍니다. 장애인들도 탈 수 있게. 자, 이렇게 개발한 BRT의 가성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지하철 1km에 평균 1,500억 원. 땅속 깊이 다니는 GTX는 1km에 2천억 들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 GTX를 지방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1km에 2천억이면 10km에 2조입니다. 100km면 20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게 GTX고 지하철인데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지하철 GTX를 고집할까? 트램은 500억이에요. 1km에. 그런데 BRT는 1km에 30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 도시들은 BRT를 합니다.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BRT는 도로는 다 이미 나 있고
도로 위에 정류장 만들고 버스 부분적으로 뭐 굴절 버스 이런 것들만 해서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거죠. 제가 우리 전주시가 대자보 도시로 가는데 또 하나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차 없는 거리입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 매 주말 차 없는 거리. 결국 도시를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면 우리 도시의 주인이 나구나. 사람이구나. 차가 아니라. 이거를 그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의 도시로, 그런 쪽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요. 이런 변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콜롬비아 보고타입니다. 보고타. 이 엘리케 페날로사 이분도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 2010년대 두 번 시장을 하신 분인데 이 아까 이 자임의 꾸리찌바 시장처럼 도시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훌륭한 분이에요. 꾸리찌바 보고타의 경우는 이 엔리케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이 매년 차 없는 날을 제정해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하루는 우리 보고타 시민들은 자가용 타지 말자. 그래서 2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매년 2월 첫 번째 목요일이 되면 시민들 모두가 자가용을 안 타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카프리데이를 하루 동안 온 시민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걸 200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보고타시는 시클로비아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입니다. 1974년 아까 브라질의 꾸리치바의 BRT가 처음 운행했던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보고타시는 1974년 12월에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이 도로를 자전거 타는 사람, 걷는 사람, 시민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겁니다. 매주. 일요일에.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민국 도시들 가운데 차 없는 거리를 매주 하는 도시 있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전주가 코로나 전에 한 달에 한 번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전주가 도시를 바꾸려면 이 차 없는 거리를 매주 해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고타 시내 차 없는 거리를 일요일마다 하는 전체 구간이 127km예요. 어마어마하죠. 800만 명 인구 가운데 차 없는 거리에 매주 참가하는 시민들이 17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해요. 차 없는 거리에 참가하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니까 참가하는 시민들의 운동량이 평균 4배래요. 자, 시민들의 운동량이 4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에요? 시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줄여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이 어떤 긍정적인 성과,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해서 계속 발표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자, 보고타시의 차 없는 거리 노선도예요. 여기 보세요. 각 노선의 이름들 색깔이 다 있죠? 이렇게 많은 구간이 있어요. 보고타시 다운타운의 거의 대부분 도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쫙. 이 구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점점점 늘려갔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전주의 첫 단추, 우리 저 옛날 동서관 충경로에서 과거에 했잖아요. 그런 길에서 시작을 하고 그 길가 상인들도 환호하고 그 구간을 매주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 보고 부러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간을 또 더 늘려나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해당 상가거리의 상인들에게 제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정부가 강제로 선택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하게, 원하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74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어요. 작년 12월에 시클로비아 반백년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뉴욕의 이 전전 한참 전이죠.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당선된 분이 굉장히 놀라운 30대예요. 람바니 그 우간다계 인도 출신의 젊은 30대 민주당 후보인데 쿠오모라는 사람을 이겼어요. 민주당 경선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시장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뉴욕시의 대중교통이 무료가 될지도 몰라요. 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 자넷 사딕 칸, 이 대개 교통국장은 여성들이 많이 했는데 남성들이 했는데 이 여성 교통국장을 임명하고 이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여기가 타임스퀘어. 여기도 차가 다니고 여기도 차가 다니고 브로드웨이까지 차가 다니는 이 도로를 막고 여기에다가 광장을 만들었어요. 시민들의 저항이 상당했어요. 차 막힌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광장에 어느 날 막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도시를 바꾸면 시민들의 마음도 변한다. 파리의 전 시장이었던 베르트랑 들라누에도 2002년 여름 한 달 동안 센 강변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폐쇄시킵니다. 차만 다니는 이 거의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 도로상에다가 모래를 퍼부어서 해변을 만들어요. 이 한 달 동안에 파리 시민 200만 명이 이용을 해요. 여기를. 말하자면은 강변에 해수욕장이 하나 생긴 거죠. 반응이 좋으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여름에 반복하다가 2010년에는 아예 여기 도로를 폐쇄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차가 못 다녀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뒤를 이은 지금 안 이달고 현 파리 시장님, 이분은 2014년부터 20년까지 6년 시장을 하셨고 2020년에 재선거에 출마합니다. 재선 출마를 할 때 내건 공약이에요. 2020년이면 어떤 때예요? 코로나. 그래서 이달고 시장은 생태와 건강과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에는 지금 볼로뉴 그리고 뱅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도시숲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 이 파리 구시가지 면적이 21%예요. 도시 안에 엄청 큰 두 개의 도시숲이 있는 거예요. 허파가. 그런데 요 센 강변의 베르시 샤랑통이라고 하는 이곳에 약 10헥타르 되는 곳에 6개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달고 시장은 내가 시장이 되면 요거 취소시키겠다. 지금은 초고층 건물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여기를 매입해서 제3의 파리 숲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해요. 세상에나. 우리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파리의 곳곳에 이런 제4, 제5의 도시숲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시민들이 엄청 고통을 겪을 때 도시가 건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이제는 도시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또 하나 놀라운 공약은 파리 시내 거의 대부분 지역을 시속 30km 속도 제한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약을 시장 후보가 내걸면은 100% 아웃이죠.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롭게 30km 속도 제한으로 지정하는 곳이 보라색이에요. 그럼 나머지 색깔들은 2018년까지 이미 30km로 속도 제한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드디어 이제 대부분을. 자, 이 공약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 파리 시민 여러분, 파리 시내에서는 어지간하면 자가용 몰고 나오지 마십시오.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운전하고 나왔다면 슬슬 기어다니십시오. 어디처럼? 스쿨존처럼. 이게 30km 속도 제한 공약이죠.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최근에 막 노상 주차장을 늘린다고 하는데 파리시의 대부분 도로변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달고 시장의 공약은 임기 중에 이 노상 주차장의 72%
거의 4분의 3을 폐쇄시키겠다. 주차장이 아니다. 그럼 뭘로 바꿔요? 보도로, 자전거 도로로, 그리고 녹지로.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내어주었던 주차장들을 이제는 야금야금 지워서 그거를 자전거 도로로 또는 사람들이 걷는 도로로 그리고 녹지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도로인 샹젤리제 거리는 꽤 길고 꽤 넓어요. 차선이 평균적으로 한 이쪽 4차로, 이쪽 4차로, 왕복 한 8차로 정도 돼요. 그런데 샹젤리제 거리 정원화 계획은 뭐예요? 그림처럼 차도는 이쪽 2개 차로, 이쪽 2개 차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도나 녹지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샹젤리제 거리도 이제는 차도를 대폭 줄이겠다. 사람에게 내주겠다. 이런 공약이죠. 제가 제일 놀랍게 받아들인 공약은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벨로는 불어로 자전거란 뜻이고 폴리탄은 도시란 뜻이죠. 자, 이 지도는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도시 곳곳에 지하철이 이렇게 촘촘하게 지나가는데 벨로폴리탄은 무슨 뜻이냐면 땅속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지상에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 다니는 지하철 탈 겁니까? 땅 위에 자전거 탈 겁니까? 저 같으면 자전거 탈 것 같아요. 파리는 벨리브라고 하는 공공자전거가 곳곳에 있어요. 관광객들도 바로 대여해서 타고 반납할 수 있는 이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의 총 길이가 170km예요. 170km. 그리고 이 170km 어마어마한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그런데 3,400억 원으로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몇 킬로? 2km. 트램을 건설하면 몇 킬로? 7km.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몇 킬로? 170km.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1세대 대중교통의 진화입니다. 2세대 트램, 그 다음에 3세대 BRT, 이제는 4세대 대중교통으로 뭐가? 자전거가 이제 파리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파리는 15분 도시 얘기를 하는데 이 15분 도시의 개념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15분 안에 출퇴근도 하고 통학도 하고 쇼핑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시내 지역은 15분, 약간 시내를 벗어난 교외 지역은 30분 안에.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 장거리 이동이 불필요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15분 도시죠. 또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또 도시를 혁신한 시장으로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 이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1999년 이 폰테베드라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폰테베드라는 도시 전체 인구가 6만 명인데 자동차는 거의 3만 대. 도시가 자동차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통사고, 소음, 그리고 매연.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폰테베드라를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과 같은 도시다 이렇게 보도할 만큼, 그때 미구엘 로레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데 이제는 우리 도시를 한번 고쳐보겠다 하고 출마를 해요. 이 미구엘 후보가 내건 공약이 딱 2개예요. 하나는 시내 30제곱킬로미터 안에는 일체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버스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30제곱킬로 안에서는 경계 지역까지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라. 그리고 30제곱킬로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까지 오는데 뭐 한 30분이면 충분히 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약은 도시에 이 주인의 위계가 있다. 우리가 받들어야 될 첫째 1등급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주인은 걸어다니는 분들. 그 다음에 2위는 자전거 타는 사람. 그 다음에 3위는 대중교통 타는 사람. 4위가 자가용 타는 사람인데 우리 도시는 완전 뒤집어져 있다. 내가 시장이 되면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시장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꿔요. 그러고는 폰테베드라는 놀라운 변화를 겪은 거죠. 교통사고 제로. 시민들은 환호하고 차가 없는 도시에서 행복해하고 전입인구가 늘고 미구엘 시장님은 아직도 시장을 하고 계시고 몇 년째예요? 99년부터. 26년째 시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하는데 맨날 자기 자랑 올리고 있어요. 독일은 코로나 직후 2022년에 9유로 티켓을 팔았어요. 9유로,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짜리 이 티켓을 끊으면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15,000원짜리 티켓 하나로, 고속철도는 빼고. 그러니까 독일의 여러 지방도시의 버스, 트램 또는 완행이 아니라 이제 고속철도 아닌 철도를 무한정 타게 하니까 인구 60% 국민이 5,200만 장 이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죠. 그래서 이듬해 2023년 5월부터는 49유로로 요금을 현실화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그죠? 저는 우리나라 국토부가 빨리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청소년 10,000원, 성인 2만 원 티켓 끊으면 무한정 대중교통 탈 수 있게. 요즘처럼 방학 때 뭐 새마을호, 무궁화호 우리 대학생들 얼마든지 타고 마음껏 다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조금 요금을 더 현실화하는 이런 식으로. 에스토니아는 수도 탈린에서 2013년부터 5년 동안 대중교통 무료 실험을 해요. 5년 동안. 그리고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고 2018년부터 전역으로 지금 확대합니다. 자, 5년 동안 수도 탈린에서 대중교통 무료를 하다 보니까 1,200억 원이 손해를 본 거예요. 왜? 무료니까. 옛날 같으면 매년 대중교통의 수익이 1,200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5년 동안 전입 인구가 10,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세수가 1,000억이 늘었어. 그러면은 무료로 덜 거친 금액은 200억이에요. 껌값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저소득층, 우리 사회의 약자,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운전을 가급적 덜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제 제가 전주에 드리는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부터 좀 하자. 지금은 차가 쓰는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써. 차가 쓰는 공간을 점점 줄이고 사람이 쓰는 공간을 늘리자. 서울의 무교동길입니다. 잘 보세요. 가로수가 여기에 있는데 보도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원래는 보도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야. 왕복 4차로 차도를 줄인 거예요. 2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힌 거예요.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 제가 또 하나 제안하는 게 광역 대중교통 연결입니다. 지금 전주가 전라북도의 중심인데 전주와 익산, 전주와 군산, 전주와 진안, 전주 완주, 전주 임실 이런 이웃 도시들과 대중교통으로 자가용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 변화는 전주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 갖게 됩니다. 상생이 될 거예요. 제가 하동에서 한 달 살이를 끝내고 군수님께 건의한 게 하동에 오려면 서울에서 구례구역에 내려야 되는데 구례구역과 여기는 전남 구례고 하동은 경남 하동이니까 여기를 한 번에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구례군과 어차피 여기는 관광지로 지리산권이니까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아골, 화계, 악양, 하동까지 자가용보다 빨리 다니는 대중교통 운행해달라. 여기서 한 걸음 나간 게 지리산 BRT입니다. 하동, 구례뿐만이 아니라 위에 남원, 함양, 산청. 자, 도로는 이미 다 건설되어 있어요. 200km예요. 이 도로 위에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15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는 BRT가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남원에서 하동 가려면 하대명년입니다. 대중교통 갈아타고 하루 걸려요. 그런데 이런 BRT가 운행이 된다면 남원에 일하는 청년이 하루 일 마치고 BRT 타고 하동에 와서 여자친구 만나서 제철국에 소주 한 잔, 그리고 데이트하고 막차 타고 남원에 올 수 있다. 제가 전주 한 달 살이 할 때 기겁을 했던 순간이 평일 오후 군산에 강의하러 가려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평일 오후에.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말고는 배차가 없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 공식 건의한 게 전북 BRT예요. 여기에 그어져 있는 이 선들은 전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이에요. 전라북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또는 동서로 연결하는 또는 전주 바깥의 도로, 이런 도로 위에 자가용보다 빨리 가는 BRT를 운행을 하면 전라북도는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에서 완주에 내려와서 뭐 고산이나 저 운주쯤에 정착한 사람이 완주를 선택하거나 또는 진안을 선택하면 진안만 내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20분, 30분 만에 연결해주면 진안을 선택한 사람이 나머지 13개 시군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건의드려요. 이 지역계, 특히 비수도권 지역, 대한민국 지방의 가장 취약점이 대중교통이에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하자. 전주가 충경로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한 달에 한 번 했죠.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편안하게 놀고 또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들어 누워서 책을 보고 또 시민들은 식탁을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차한테 딱 내주었던 이 공간을 주말에 우리가 쓰는 거죠. 아쉬운 점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면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한 매주 하자. 뉴욕은 여름철에 매주 합니다. 이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2년 전 7월 29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토요일이에요. 합니다. 이렇게 매주 여름철에 한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매주 하기 어렵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계절이 좋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을 때 그렇게 해서 일정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를 매주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방법들을 권합니다. 또 하나 권하는 것은 시민들의 체감을 바꾸는 좋은 방법으로 대자보 출퇴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요일 좋습니다. 어차피 금요일날 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부터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부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내가 출퇴근을 한다. 이거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민과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나 탄소 절감에 가장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기록을 따박따박 앱 같은 데에다가 쌓아서 보상해주는. 서울시는 이 9988 이 손목닥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걸으면 걸은 만큼 돈으로 환산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여하게 해주는. 안이달고 시장을 포함한 이 유럽의 또는 혁신 시장들은 자주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체장 분들은 너무 안 타요. 그럼 몰라요.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힘든지. 최근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이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청 공무원들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대자보 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이 매주말 차 없는 거리 같은 이벤트가 아닌 일상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클로비아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시작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나절만 해도 된다.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걱정된다면 그리고 가장 체감 효과가 큰 곳부터 하고 점점 늘려가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매주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들 가운데 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단체들을 찾아서 위탁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는 특별하게 이벤트 할 거 없어요. 이 차 없는 거리에 누가 어떤 참여를 할 건지 신청받아서 공간과 시간 할당해 주면 돼요. 버스킹 하겠다 또는 바자회 하겠다 또는 뭐 어떤 행사 하겠다 이러면 신청받아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대자보 출퇴근 금요일 날은 대자보 출퇴근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 이렇게 연결 짓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이 칭찬받을 일일 건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효과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계속해서 더
확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메가헤르츠를 통해서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잠시 후 질의응답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석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 마이크 하나가 더 있죠. 네 마이크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주시면 돼요. 네 교수님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고요. 네. 제가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할게요. 그 이쪽도 제가 있어도 되나요? 지금 원래 여기를 의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제가 옆에 교수님과 좀 나란히 앉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서 네, 그 라디오 방송은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 1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혹시 방송에 이제 이 질문을 하시면 불편하실까봐 지금 부분은 방송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질문을 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강연 중심으로 제가 1시간 분량이라서 방송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도 저희 교수님 강연 들으시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박수를 안 드렸네요. 좋은 박수 강연 들으셨으면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위에 옷을 하나 벗으셨으니까 좀 편하게 더 에너지를 높여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대자보 도시를 저도 뭐 예전부터 들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든 그 단어인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어요? 역시 전주 시민. 네,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질문 혹시 하실 분, 네,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소속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짧게 해주신 다음에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혁신도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일단 몇 가지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요. 네. 한옥마을을 넘어 전주 전체로 대자보 확산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한옥마을의 성공은 전주 상징이지만 대자보 도시로서 전주는 한옥마을을 넘어 전주 전체의 특색과 이야기가 담겨야 합니다. 전주 시내 다른 동네, 구더심,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송천동 등의 숨겨진 이야기나 잠재력을 발굴해서 대자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네,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각 동네의 특성을 살린 생활권별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자기 동네의 대자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전주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이 도시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청년 도시 실험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미래 세대에게 도시를 직접 디자인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자보 도시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혹시 그 다른 분들 질문을 이게 또 연결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좀 더 들으면서 비슷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다른 분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직 없으면 그러면 저희 지금 청년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더 저희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주 그냥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한옥마을 넘어서 대자보 도시가 좀 더 넓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작년엔가 1,500만 명 관광객 넘었다고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주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옥마을만 보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까울까. 그래서 전주가 사실은 전라북도 관광의 거점이 되면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 연결이다. 그래서 전주 군산, 전주 익산, 전주 김제, 한옥마을 앞에 근처에서 이런 BRT 같은 거를 갈아타고 한 20분 또는 30분 내에 임실까지 또는 진안까지 또는 익산 또는 군산까지 또는 김제까지 또는 부안까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편히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옥마을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전북 여러 곳을 함께 즐기고 갈 수 있다. 네. 그 신안군의 공영버스를 지금은 신안군만 군민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포 신안이 막 통합 논의를 하다가 두고 단체장분들이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멈춰 있는데 저는 그 통합은 쉽지 않아요. 이제 통합의 강점도 있는데 통합은 갈등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 이전에 지금 전 세계 추세가 프랑스도 한때는 작은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통합 안 시켜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아예 그 정책 명칭을 지역 결속 정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코히전. 네. 그러니까 작은 시군들 하나하나는 경쟁력이 약한데 네. 이 작은 시군들, 인접한 시군들이 강하게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돼서 서울에 여러 개 25개 구가 있지만 지하철 타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교통으로 어디든지 사통팔달 오고 가게 하면 작은 시군이 옆에 있는 시군과 경쟁을 안 해도 돼요. 우리 군에 있는 그 장점을 또 옆에 있는 군이 없는 약점을 여기에서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한옥마을에 오는 1,500만 명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와서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까지 편하게 다니게 한다면 그거는 상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지역들 간의 연결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은 전주시도 버스 개혁하고 BRT도 계속 논의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몸에 대동맥이 있고 척추가 있는 것처럼 전주의 주요 지점을 전주 시내에서 예를 들면 전주역 또는 터미널, 시청 이런 주요 지점을 최단거리로 가장 빨리 연결하는 이게 간선 대중교통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BRT도 좋고 간선 버스여도 좋아요. 트램이어도 좋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가성비가 조금씩 다르니까 기왕이면 돈 덜 드는 방식으로 간선 대중교통 체계를 짜고 그다음에 기존의 버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을 또 연결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시외버스나 또는 철도 또 고속버스 이런 것들과 서로 어떻게 연결시키면 더 좋겠는지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여러 지역들이 연결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전주에 이제 여러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성을 살리는 이런 대자보 도시 만드는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자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에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를 짜는 거는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와 14개 시군들이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은 저는 첫째는 자전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자보의 자전거는 전주는 지금 공공자전거 있나요? 네.
뭐죠? 이름이? 싱싱인가? 꽃싱이. 꽃싱이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공공자전거, 시가 직영하는 공공자전거나 또는 시민들이 보유하는 자전거나 그리고 이 자전거가 그냥 그 여가용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내려서 자전거로 마지막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연결된 출퇴근용 자전거 또는 도시 활동용 자전거 지금 전 세계에서 자전거 제일 많이 타는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네.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시민들 한 명당 자전거 보유 대수가 2대가 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 가까이 자전거 한 대, 직장 가까이 한 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출근할 때 우리 집에 자전거 타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서 자전거를 보관해요. 그리고 지하철로 최단 거리로 직장 가까이까지 가서 내려요. 그럼 거기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전거가 택시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저도 저 해외 출장 가면 호텔에서 목적지까지 검색해봐요. 택시로 20분 걸리는데 호텔 앞에 자전거 빌려 타고 가면 15분 걸릴 때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그냥 여가용으로 그냥 운동용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 내 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전거로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혁신에 사시니까 거기는 여건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 사시는 시민분들의 자전거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그게 대중교통과 맞물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까지 미래 세대들의 도시에 대한 참여와 또는 적극적인 역할도 질문 주셨는데 도시의 주인은 가장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1등급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오래 사시니까. 그죠? 근데 지금 도시의 모든 의사결정을 어른들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어린이들의 도시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어떤 민간 재단이 얼반 95 운동을 시작했어요. 95, 그러니까 도시의 95 운동. 이 95는 만 3살, 우리 나이로 4살, 5살 어린이의 평균 키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4살 배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 아이들은 시청 문 혼자 못 열어요. 하도 문이 열려면 힘드니까. 그 아이들은 30cm 보도턱 못 넘어가요. 아이들이니까. 그죠? 1m짜리 횡단보도 앞에 쥐똥나무, 관목이 자라고 있으면 95cm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거기 서 있으면 안 보여요. 운전자들은 못 보고 아이가 튀어들 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만들고 우리 도시의 문제를 봐야 된다. 그리고 도시의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항상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주시가 그렇게 어린이 또 청소년들 전주 저 시립도서관의 3층은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훌륭한 사례라고 봐요. 뭐더라 이름이 아니 우주로 1216 네. 그죠? 그게 다 도서관, 꽃심. 우리 중고딩들이 계획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좀 어떻게 질문에 답변 되셨나요? 아, 네, 굉장히 흡족한 표정이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아, 네.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공용제가 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세종에서 이제 좀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전거 공용제랑 BRT랑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서 다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자전거 공용제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시도 이제 도입했던 시도들이 다 적자적인 문제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계속 자전거가 특정 구역에만 몰리다 보니 계속 이제 다시 배부하는 문제에서 인력이 계속 운영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세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를 좀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차량 통행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었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해야 할 게 아까 교수님이 그 발표에서 좀 알려주셨던 뭐 차 없는 거리를 이제 일부 지역 먼저 만들고 시민 의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제 전제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전주시에서 이제 차 없는 거리나 어떤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좀 그 구간을 설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있을 수,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질문에 두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맞아요. 다 더군다나 세종시까지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의 중에도 얘기했는데 도시를 바꾸려면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도시의 어떤 뭐 도로 차선을 바꾸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하드웨어의 변화보다도 도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 더 구체적으로는 자가용에 이렇게 푹 물들어 있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모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도시는 좋은 도시가 아니다, 건강하지가 않다. 그러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나의 어떤 습관이 바뀌는 거를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이게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 경험이 지속이 될 때 시민들의 감수성이 가장 빨리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말 차 없는 거리를, 어차피 전주는 한 달 차 없는 거리를 해본 곳이니까, 그래서 시행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그러니까 주말 차 없는 거리는. 그래서 최초로 전주시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분은 많잖아요. 그죠? 또 시민들도 기후위기 시대에 내가 뭔가 우리 도시를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차 없는 거리에 참여하는 게 그게 나에게도 좋고 도시에게도 좋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로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따라하고 싶어하는 아주 멋진 일로 이 첫 단추를 잘 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시민들이 이 차 없는 거리가 참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한편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상인분들에게도 이게 당신들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체감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저는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꾸리치바에서 이런 주말 차 없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 운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아니, 왜 멀쩡한 차를 막아? 그러면 차 없는 거리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차로 밀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자이메 시장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 어린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 아니, 애들이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 그림 그리는 어떤 운전자가 감히 거기를 밀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저항도 지혜롭게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드렸던 게, 그러면 전주의 차 없는 거리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작을 하되, 그거를 확산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상지를 찾을 때 상인협의회들과 미리 의논해서 상인들이 우리가 할래,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게 하고, 그렇게 선정된 지역에 전주시가 일정 부분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차 없는 거리를 한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또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점점 늘려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우선순위는 저는 시민들이 원하고 또 상인들이 원하는 것. 광주에 차 없는 거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옆길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보니까 여기는 굳이 차가 안 다녀도 돼. 왜냐하면 다 다른 도로로 다 돌아서 올 수 있어. 그래서 거기를 그냥 주민들이 합의해서 차량 통행을 막고, 거기에서 주말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그 원하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짧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주시 버스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백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이 차 없는 거리를 운영되었던 과에도 근무를 해봤고 지금은 버스 정책과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전주시에 최초로 도입되는 기린대로 BRT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행정과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여러 협력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 이제 대자보가 우리가 추진하는 게 일단 대중교통의 그런 활성화 개념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탄다거나 보행자가 이제 이렇게 보행하게 도운 도시가 자전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어느 층이 많이 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폭염이 이런 성인들도 낮에 걸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기후 변화랄지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물론 전주시 공무원부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보행을 먼저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 자전거도 일단 대중교통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시청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 보조를 시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그런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이랄지 제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저는 보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층에 얼만큼을 거르는 것이 아까 서울시 9988 앱이랄지 이런 건 정말 좀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로 작용이 돼서 젊은 날부터 미리 자전거를 타고 걷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건강 관리가 되겠지만 저희 나라는 사실 이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점만 찾겠지만 못한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가령 차 없는 도시도 저희 충경로에 했을 때 제가 그때 그 부서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저 같으면 지금 저희 전통문화 전당에 차 그쪽에 이렇게 가게 맥주도 있고 호텔 스테이 신라인가 거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을 해서 한옥마을하고 연관을 시켜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주 수목원 인근을 차가 없는 그런 수목원으로 만들어서 또 그쪽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 부서 일은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행이 정말 어려운 건데 아까 차근차근 아이디어라고 차근차근 계획이라고 했던가요? 야금야금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 이제 대중버스 정책과에서도 한번 어떤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야금야금 접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도 방법 그런 거는 잘 배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또 광역교통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라북도를 해서 전주시,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전부 다 가야 돼야 되는데 아직 전라북도가 이러한 것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지리산권 BRT라고 하셨고 또 전북 BRT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사용하신 BRT가 지금 저희 버스 전용 차로를 말씀하신 건지 버스 전용 차로를 갖춘 아까 간선도로 저희는 지간선제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간선 버스는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 BRT 광역 교통이
그 순수하게 간성 급행 버스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BRT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변형된 그런 BRT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28년도에 전주를 귀향을 다시 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쯤 더 많은 이렇게 그 연구 모임이 돼서 저희 전라북도도 이제 그런 어떤 대자보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북 광역 그 BRT 이런 것들이 지금 순수하게 말하는 법령에서 구축한 그런 BRT인지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진짜 어떻게 실무에서는 이거를 진짜 야금야금 넘어설 수 있을지 오늘부터 더욱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유,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려다 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받고 이제 답변을 한꺼번에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좀 답변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사실은 보행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횡단보도 같은 경우.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한참 기다리면 신호가 오거나 저는 여기 시청 앞에 저 원형으로 된 도로에도 지금 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 신호 운영을 안 하면 어떨까 생각도 돼요. 거기 차들이 계속해서 막 다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신호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보행자들이 녹색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주택가는 아예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을 주지 않고 횡단보도도 안 그어요. 횡단보도를 그으면 거기를 건너가야 돼. 근데 주택가나 시내 같은 데는 아무데나 건너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통 운영이 걷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다든지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그래서 이 걷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이 도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자전거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가 이제는 뭐 BRT나 트램보다도 오히려 자전거로 그렇게 시내 모든 도로에 대부분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면 시민들은 아마 굳이 땅속까지 들어가서 지하철 안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립대학교에 있고 시청에 회의를 하러 갈 때 저희 시립대학교에 서울시 따릉이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학교 안에도 뭐 3개인가 있고 정문 앞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택시 타는 방법도 있고 학교 앞에까지 걸어가서 저 버스 한 번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후문 쪽으로 가서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따릉이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30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따릉이를 타는 걸 제일 바래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극히 일부 구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저는 차도를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도를 미안한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 사이로 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서울에 저희 학교에서 서울시청까지가 파리하고 다른 점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서울에서는 많이들 타요. 자기 자전거도 타고 공용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런데 여전히 자전거 도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전거 이용을 점점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리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자가용을 타는 거고 자가용을 주로 타니까 자전거 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죠? 그리고 걸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자가용 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보조해주고 대중교통 이용은 보조 안 해주고 옛날에는 대중교통 이용 보조해줬어요. 그때 막 이렇게 회사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지하철 티켓 막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을 최대한 혜택을 주고 칭찬해주고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해주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은 점점 불리한 거예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가용을 타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시소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 도시에서는 대자보 타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대자보 타는 분들에게 더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을 먼저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공감대를 통해서 그래 놓고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조금 대중교통 바꾸고 뭐 BRT 도입하고 자전거 어떻게 좀 하려고 하면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세종시도 똑같아요. 세종시도 BRT가 주민들 입주한 한참 뒤에 운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갖춰지기 전에 자가용으로 이미 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운행을 하면서 불편을 겪게 되니까 불만이 커지고 막 이 자동차 정체가 만들어진다고 불만을 하고 지금은 이제 BRT가 훨씬 더 빨리 가니까 세종 시민들은 이제는 대중교통이 유리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니까 대자보 도시로 이제 성큼 나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버스 정책과장 하시면서 BRT 같은 것들을 첫 단추를 잘 꿰서 BRT가 전주시에 다니니까 대중교통이 훨씬 빠르네 이런 걸 체감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 속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뭐 BRT라고 한 저는 그거는 실질적인 BRT라고는 안 봐요. 그냥 전용 차로에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BRT라면 어느 정도 주행 속도가 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전용 차로와 거기에 다니는 노선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BRT 노선 시종점 간에 이 속도가 떨어질 지점들을 미리 보고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버스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는 정도 속도를 보장을 한다면 저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이건 뭐 전북 BRT건 제가 얘기하는 BRT의 조건은 그겁니다. 적어도 기존 버스보다는 훨씬 빨라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류장 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 최단거리 노선으로 노선을 짜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주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름에 우리 자전거 안 타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유럽의 도시들 자전거 타는 데 가보면 비 와도 타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빠르고 뭐 비 오면은 뭐 직장에 가면은 샤워 시설 있으니까 내가 그냥 샤워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자긍심, 자부심까지. 지금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오, 그건 넌센스지 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은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자가용 이용한 사람들에게 뭐 이런 혜택 같은 건 절대 안 주죠.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점점 더 많이 주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면서 막 몰아치면 절대 성공 못한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야금야금 지혜롭게 첫 단추를 잘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존경도 받게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의 바람직한 트렌드가 되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역발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지혜라고 봐요. 도시를 바꾸는 지혜는 그거밖에 없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정말 이렇게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분명히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전주 시민들이 좀 이 대자보 도시를 향한 좀 경험들, 새로운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전문가 정석 교수님과 함께한 도시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열린 공간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공개 방송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정석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로는 모두 전해드릴 수 없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나눈 이야기와 질문, 논의의 깊이는 참으로 밀도 있고 값졌습니다. 도시 이야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 느끼고 있지만 문득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고 막막할 때도 있었죠. 오늘 정석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대자보 도시,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자전거 타기 좋고 걷고 싶은 도시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건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석 교수님과 박형배 위원장님을 다시 모시고 오늘 강연을 돌아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로 함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도시 이야기 하면 여러분은 안녕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아, 네. 자, 도시 이야기 안녕. 네, 오늘 공개 강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바로 들어가요. 네.